백만장자는 그저 웃었다. 또 하나의 아이들만의 상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깡 마르고 맨발인 길거리 소녀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아저씨, 제가 당신 딸을 다시 걷게 해줄게요.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어진 5분 동안 벌어진 일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해운대 앞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던 오후, 윤재혁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최고급 명품 시계가 빛났고 맞춤 제작된 정장은 그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설 재벌임을 무언으로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40대 중반의 얼굴에는 돈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의 구부정한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아빠, 저기 봐요. 연이 날아가요. 그의 옆 휠체어에 앉아있는 9살 윤서연이 하늘을 가리켰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아이라운 즐거움이 담겨 있었지만 재혁의 귀에는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의 메아리가 들렸다. 2년 전 교통사고 이후 서연의 하반신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지만 재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연아, 주울나, 왜 투덜여며. 재혁은 딸의 무릎 담요를 올려주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다리를 스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무감각한 다리, 영원히 걷지 못할 다리. 재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재벌 3세인 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섬을 연결하고 산을 옮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딸의 다리는 고칠 수 없었다. 서연이 하늘의 연을 바라보는 동안 재혁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다음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싱가포르, 보스턴, 휘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대답은 항상 같다다, 불가능합니다. 그때였다. 작은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졌다. 아저씨,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10살을 남짓한 소년이 맨발로 서 있었다. 해진 옷에 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게도 맑고 깊었다. 부산역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아이들과는 달랐다. 뭐라고? 재혁이 차갑게 물었다. 부산 건설업계를 장악한 윤재혁에게 아무도 허락 없이 다가오지 않았다. 특히 이런 거지. 아이는 딴 힘을 도울 수 있어요.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재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분노와 조롱.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서연에게 허황된 희망을 심어줄 바에는 이 더러운 아이를 당장 쫓아버리는 게 나왔. 저리 꺼져. 재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를 거야.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제 이름은 김태우예요. 저도 한때는 걷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태우가 한 발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재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포기했던 무언가가 미약하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정신 나갔니? 재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주변의 사람들이 흘끔 쳐다보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 분노는 여전했다. 세브란스, 서울 대병원, 심지어 메이오 클리닉까지 갔다 왔는데 거짓골을 한 꼬마가 내 딸을 치료해 준다고? 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저씨,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갑자기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들어봐요. 제 반려. 재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진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평소의 공허함이 사라진 그 눈빛에 재혁의 심장이 뛰었다. 10분 만요. 서연이 애원했다. 제 반려 아빠. 재혁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딱 10분. 그 이상은 안 돼.
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몸짓에는 한국 전통의 예의가 배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휠체어 뒤로 가서 바다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가요라고 말했다. 재혁은 망설였지만 서연의 얼굴에 번진 기대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해변 쪽으로 이동했다. 가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해변 근처 벤치에 도착하자 태우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꺼냈다. 재혁은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무당 노릇이라도 할 건가? 아니요. 태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연이가 자신의 몸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태우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연이 눈 감아 봐요. 바다 소리 들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가 오고 가고 조개 껍데기가 모래 위에서 춤추고 그걸 발로 느껴봐요. 차갑고 까끌까끌하고 서연의 얼굴이 집중으로 일그러졌다. 재혁은 피웃으려다가 딸의 표정에 입을 다물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휠체어 칼걸이를 꽉 꿈켜쥐었다. 저기 이제 그만 재혁이 말하려는데 갑자기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아빠 뭔가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릿하게 발가락이 이제 재혁은 얼어붙었다. 2년 동안 수시법을 들여도 얻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는 태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속임수가 아닌 진지함만 있었다. 어떻게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말했다. 제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실래요?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작은 종이 조각에 주소를 적었다. 영류구 희녀올길 83 폐공장 뒤편 판자촌. 재혁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부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그가 평생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곳, 그곳에 희망이 있다니 누구냐려 재혁이 물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냥 아저씨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일 뵐게요. 그리고 그는 해변가로 달려가 사라졌다. 재혁은 소년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그가 남긴 모래 위에 흔적이 파도에 씻겨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 재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43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그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사업가로서 그는 그 불빛들 중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박진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재혁은 노려보듯 화면을 보았. 김태우 11세 3년 전 영도대 교통사고로 부모 사망 중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 현재 무연구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 불명. 영도구 일대에서 걷는 아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짐. 걷는 겨시온 내 다리를 쓰지 못하다가 스스로 일어났다 고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혁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영도 방향을 바라보았다. 희녀올길은 관광지로 유명했지만 그 뒤판 판자촌은 부산의 부끄러운 비밀 중 하나였다. 그의 회사가 재개발하려 했던 곳이기도 했다. 박 실장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회장님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전부 취소하라고. 재혁의 목소리에 진우는 더 이상 반문하지 못했다. 침실에서는 서연이 잠들어 있었다. 재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오랜만에 서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태우가 준 작은 돌멩이를 꼭 쥐고 있었다. 재혁은 서연의 이불 아래 다리를 바라보았다. 움직임이 없는 다리.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딸의 발을 만졌다. 차갑고 생기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서연의 엄지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보세요? 재혁은 손 떨리며 휴대폰을 귀에 대었다. 새벽 3시였다. 김민석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일입니다. 내일 영독으로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 딸의 상태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돈은 상관없.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정장 대신 청바지와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가정부 김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회장님, 그게 무슨 차림이세요? 순자 씨, 오늘 서연이 잘 부탁해요.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세요? 재혁은 대답 대신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달은 이미 깨어 있었고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아빠 다녀올게. 태호 오빠 만나러 가요? 재혁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은 사고 전의 밝은 웃음이었다. 아빠 꼭 데려와요. 약속해요. 재혁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약속할. 그는 자신의 최고급 외제차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골랐다. 일주화 속에는 민석 박사가 앉아 있었다. 재혁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영도구 희녀올길 803차가 출발하자 재혁은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사업의 실패나 재산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희망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영도 대교를 건너는 동안 재혁의 손이 핸들을 꽉 금끼워 주었다. 왼쪽으로는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오른쪽으로는 그 회사가 건설한 초고층 마천류들이 보였다.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이런 곳까지? 민석 박사가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차는 깨끗한 관광지 희녀올길을 지나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재개발 구역 표지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윤건설 도시 정비사업 예정지이라는 글씨가 재혁의 눈에 들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사가 철거하려던 곳에 희망이 있었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내려서 걸었다. 가파른 계단과 미러 같은 골목을 지나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판잣집 마을이 나타났다.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고양이들이 좁은 골목을 누기고 있었다. 이게 다 언젠간 부셔질 집들이에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재혁이 돌아보았다. 태우가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날은 옷이었지만 햇빛 아래서 보니 그의 눈빛은 더 맑았다. 여기가 어디냐? 재혁이 물었다. 우리 동네어 아저씨, 내 회사가 곧 밀어버릴 곳이요. 재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의 회사가 이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태우가 알고 있었다. 아이의 말투에는 비난이 아닌 단순한 사실 진술만 있었지만 재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마주했다. 태우는 두 사람을 데리고 녹슨 철문이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은 오래되었지만 반들반들했고 벽에는 한약재와 의학서적들이 가득한 선반이 있었다.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낮은 침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한약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민석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임시 치료소예요. 태우가 대답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누가 운영하는 거냐? 재혁이 물었다. 선생님이요. 작은 방문이 열리고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다. 하얀 머리카락 깊은 주름, 그리고 맑은 눈. 한복 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그는 전통 한의사 같다. 어서 오세요. 김세원입니다. 재혁은 상대를 살펴다. 윤재혁입니다. 이분은 민석 박사고요. 세원은 고개를 끄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와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으니 영광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급도 공손함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 했다. 태우가 제 딸에 대해 말했습니다. 재혁이 물었다. 네, 걷지 못하는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태우를 치료했던 것처럼 그가 따님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석 박사가 앞으로 나섰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의사십니까? 세원은 웃었다. 면허가 있냐고요? 저는 그저 동양의학을 연구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재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태우를 치료했다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윤 회장님. 세원이 자분히 끊었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태호를 데려가십시오. 그가 따님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재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석 박사가 그의 팔을 잡아 말리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다. 내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세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오래된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의서입니다. 동의보감보다 더 오래되었죠. 여기에는 신체와 정신의 연결에 관한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민석 박사가 비우듯 콧방귀를 뀌었다. 미신이군요. 미신이라고요? 세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현대의학은 뇌가 몸을 통제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때로는 몸이 뇌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태우가 그랬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다가와 바지를 걷어올렸다. 그의 왼쪽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3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제가 다시 걷지 못할 거라고 했죠. 재혁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비슷한 흉터가 서연의 등과 다리에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원이 대답했다. 몸은 기억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해요. 태우는 그저 그 기억을 일깨웠을 뿐입니다. 민석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신경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척수 손상은 박사님. 세원이 끊었다. 한국 의학의 역사는 2000년이 그럼 우리가 매일 너를 데리고 오고 저녁에 데려다 줄게. 세원이 웃었다. 태우야, 가거라. 내가 동네 사람들을 돌볼 테니. 태우는 고개를 끄다. 짐 싸올게요. 그가 방을 나가자 세원이 재혁에게 가까이 다가왔다.